어디 한국 없이 한번 해보십시오. 폭풍은 언제나 고요함 뒤에 찾아옵니다. 워싱턴의 최후 통첩이 떨어진 그날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3,500억 달러. 이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의도는 무엇입니까? 평택의 불빛이 단 하루라도 꺼지면 누가 웃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사람과 자본을 끌어당기는지 알고 있기나 한 겁니까? 자만하지 마십시오. 각성하십시오. 싱크탱크 펠로우 에드워드 하트만, 띵탱크 펠로우 에드워드 하트만. 오늘 저는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제 말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지금 한국을 잃으면 10년 후 미국은 뼈저리게 후회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엔 항상 고요합니다. 45일 최후 통첩을 받은 그 순간 워싱턴은 조용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에요. 3,500억 달러. 숫자 뒤에 숨은 건 한국을 무릎 꿇리려는 의도였습니다. 평택의 연합사령부를 보십시오. 24시간 돌아가는 억제의 심장을요. 하루만 멈춰도 김정은이 웃습니다. 미국이요. 정말 그 웃음을 보고 싶습니까? 저는 에드워드 하트만입니다. 22년간 미군과 워싱턴 싱크탱크에서 동맹과 안보를 설계해온 사람이죠. 보스턴에서 태어나 국방대학원에서 전략학을 전공했습니다. 미 육군 정보장교로 시작해서 합참 J5에서 전략기획을 담당했고 인도태평양사 자문을 거쳐 지금은 워싱턴 기반 싱크탱크의 선임 펠로우로 일하고 있어요. 동맹 구조와 공급망, 방산 정책이 제 전문 분야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죠. 동맹은 감정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문서와 절차,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와 같아요. 그 구조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간은 전력입니다. 45일은 칼날처럼 설계됐어요. 협상이 아니라 압박이죠. 디자인된 공갈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새벽 4시 23분이었어요. 한국에서 3,500억 달러를 45일 안에 받아내야 한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일처럼 말했죠. 저는 즉시 계산했습니다. 45일, 1080시간, 64,800분. 시간표를 압축해서 협상 여지를 없애려는 전술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말이에요. 처음엔 저도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의존적인 동맹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을 직접 보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건 일방적 의존이 아니라 상호 의존. 아니 어쩌면 미국이 더 의존하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평택 기지 설계도를 꺼냈습니다. 지휘통제센터, 정비허브, 항공기동부대가 한 화면으로 연결되어 있더군요. 이건 단순한 기지가 아닙니다. 통합작전 시스템이에요. 연합사령부의 뇌 역할을 하는 곳이죠. 인공위성과 레이더, 통신망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분산과 재집결을 동시에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한국 돈 90%로 세워진 기지입니다. 90%요. 땅값부터 건설비, 운영비까지 한국이 거의 전부 부담했어요.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왜 100%가 아니냐고 묻더군요. 존중이 빠진 질문이었습니다. 평택은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닙니다. 억제의 경첩이죠. 하루 공백이면 억제 전체가 삐걱거립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하고 중국의 항공기 움직임을 추적하고 러시아 함정의 항로를 감시하는 눈과 귀가 바로 이곳에서 작동하고 있어요. 그런 곳을 한국이 거의 전액 부담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운영 수준이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이 합동으로 운영하는데 정비 효율성이나 기동 속도에서 다른 어떤 기지보다 뛰어났어요. 한국의 제조업 DNA가 군사시설 운영에도 그대로 적용된 거죠. 품질 관리와 시간 엄수, 예방 정비 시스템이 완벽했습니다. 저는 조약 문서를 펼쳤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4조, 일방 통보 1년이면 동맹 종료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더군요. 자동 영속이 아닙니다. 동맹은 문서 한 장, 절차 하나로도 바뀔 수 있어요. 그 문장 하나가 사단 하나의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법률이죠. 그때 조지아의 하루가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미국 땅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동맹국 인력과 생산 라인이
무차별 단속으로 흔들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현장에 있었어요. 한국 기업 직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연행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1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에요. 신뢰는 공장보다 먼저 멈춘다는 걸 그날 배웠죠. 기계는 다시 돌릴 수 있지만 신뢰는 한번 깨지면 복구하기가 어렵거든요. 10년 쌓은 신뢰가 하루 만에 깎여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투자를 멈추지 않았어요. 약속을 지켰습니다. 차분한 힘이었죠. 그게 진짜 성숙한 동맹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그 대가를 계산해 봤습니까? 조지아의 그 하루가 말해줬습니다. 신뢰는 가장 비싼 연료라는 걸 말이에요. 연료가 떨어지면 동맹은 멈춥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고 하는군요. 45일 최후 통첩이 바로 그런 신뢰 파괴 행위입니다. 벽에 붙은 세계 지도를 봤습니다. 한반도에서 주요 분쟁 지역까지의 거리를 다시 측정했죠. 30분, 60분, 90분의 골든아워 라인을 그어봤습니다. 지리는 바꿀 수 없는 무기입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면 억제는 작동해요. 한국 없이는 이 지리적 무기를 쓸 수 없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위기가 터지면 평택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3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합니다. 남중국해에서 충돌이 발생해도 60분이면 전력을 투사할 수 있어요. 이런 전략적 위치에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 개나 됩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서울병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한국에 와서 서울을 경험한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간 뒤 앓는 병이에요. 다시 서울로 오고 싶어서 안달하는 증상입니다. 치안, 교통, 문화, IT 인프라가 만들어낸 중독성이죠. 도시 하나가 전략 자산이 된 겁니다. 저도 서울병에 걸렸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땐 개발도상국 수준이겠거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죠. 공항 자체가 하나의 도시 같았어요. 효율성과 편의성이 극대화된 공간이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을 타봤습니다. 정시 운행률 99.3%, 24시간 편의점, 모바일 결제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시스템, 밤늦게 혼자 다녀도 안전한 치안. 이런 도시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면 당연히 불편함을 느끼겠죠. 소프트파워가 만든 자장력입니다. 사람과 자본을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실제로 주한미군 장병들과 민간인 직원들이 본국 복귀 후에 다시 한국 근무를 신청하는 비율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습니다. 가족들까지 함께 와서 정착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바로 서울병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모든 걸 45일이라는 단도로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보증을 요구했습니다. 3,500억 달러를 정부가 직접 보증하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정부 보증은 정치입니다. 정치는 사슬이죠. 선거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게 보증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위험을 떠안으라는 요구였어요. 그런 불안한 장치로 70년 동맹을 담보하겠다는 겁니까? 더 큰 문제는 시간 압박이었습니다. 45일. 이건 숙고할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였어요. 졸속으로 결정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 책임으로 돌리려는 계산이 보였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합의가 나올 수 없어요.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보증이 아닌 분산, 정치가 아닌 구조, 감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결론지었죠. 민간이 나눠서 책임지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생기면 질서 있게 철수할 수 있는 구조. 그게 진짜 지속 가능한 동맹이라고 봤습니다. 유럽연합의 민간 컨소시엄 모델이 떠올랐어요. 정부 보증을 최소화하고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방식이죠. 점검 주기와 성과 연동을 통해 잘 되면 확대하고 안 되면 축소하는 시스템. 실패 시에는 질서 있는 철수가 가능한 구조. 이런 방식이 정치적 소음을 차단하고 장기적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5일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급하게 내린 결정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동맹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거든요. 제대로 된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평택의 야경을 다시 봤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기지. 연합사령부의 불빛 하나하나가 억제의 신호탄이었죠. 저 불빛이 꺼지면 김정은이 웃을 겁니다. 베이징도 박수를 치겠죠. 미국이 정말 그런 결과를 원합니까? 아닙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각성입니다. 조지아의 하루에도 약속을 지킨 나라가 한국입니다.
90% 부담으로 평택을 세워준 나라가 한국이에요. 서울병에 걸릴 정도로 매력적인 도시를 만든 나라가 한국입니다. K방산으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원전 기술로 신뢰성을 입증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런 나라에게 45일 최후 통첩을 보내는 게 맞습니까?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설계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증 대신 분산, 압박 대신 룰, 고함 대신 구조. 그게 존중으로 만든 동맹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이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다시 보십시오. 억제의 경첩이자 신뢰를 지키는 파트너이며 소프트 파워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장입니다. 45일로는 이 모든 걸 담을 수 없어요. 시간은 전력이지만 존중은 그보다 더 강한 무기입니다. 오늘부터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증은 정치입니다. 분산은 지속이죠. 나는 뒤의 것을 택합니다. 3,500억 달러 요구 이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워싱턴은 답을 재촉했어요.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장의 카드를 테이블에 올렸죠. 일본식 모델과 유럽연합식 모델. 하나는 정치의 사슬이고 다른 하나는 지속의 기술입니다. 일본을 먼저 보겠습니다. 정부가 직접 보증하는 방식이에요. 언뜻 보면 간단해 보이죠. 정부가 돈을 보장해 주니까 안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실패하면 세금이 탑니다. 국민 부담이 늘어나죠. 더 큰 문제는 정치 싸움에 바로 노출된다는 겁니다. 선거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야당에서 왜 우리 세금으로 미국 기업을 도와주냐고 공격할 겁니다. 여당은 동맹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맞받아치겠죠. 결국 동맹이 정치 공방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적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일본 사례를 봤습니다. 정부 보증으로 진행된 몇몇 대형 프로젝트들이 정권 교체와 함께 재검토되거나 축소됐어요. 정치적 계산이 경제적 합리성을 압도한 거죠. 이런 불안정성 때문에 민간 자본이 꺼리게 됩니다. 반면 유럽연합 모델은 달랐습니다. 민간 컨소시엄이 분산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성과와 점검, 탈출구까지 내장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보증은 정치, 분산은 기술이다. 유럽연합에서 진행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분석해봤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리스크를 나눠 가져가는 방식이었어요. 각 국가 정부의 보증 비중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구조였습니다. 성공 요인은 투명성이었어요. 분기마다 성과를 점검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자동으로 축소되는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정치인들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었죠. 숫자와 규칙이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이제 텀벨이 룰북을 꺼낼 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저는 세 장의 카드를 테이블 중앙에 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분기 점검, 두 번째는 성과 연동, 세 번째는 분쟁 중재였어요. 이 세 개가 소음을 잠그는 열쇠라고 설명했습니다. 규칙 없는 돈은 정치의 장작입니다. 한마디로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감정적 공방이 주를 이뤘는데 갑자기 기술적 논의로 전환된 거죠. 룰을 들이대면 고함이 낮아진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분기 점검부터 설명했어요. 3개월마다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겁니다. 고용 창출, 현지 조달, 기술 이전, 수익률을 4개 축으로 측정하죠. 미국 회계 기준과 국제 회계 기준을 동시에 적용해서 신뢰성을 높입니다. 성과 연동은 더 정교했어요.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투자 확대와 관세 완화로 보상하는 거죠. 반대로 미달하면 자동으로 축소됩니다.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숫자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분쟁 중재는 안전장치였습니다. 의견이 갈릴 때 제3자 중재기구가 판단하는 거예요. 양측이 미리 합의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정치적 압력을 차단하는 방패 역할을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카드를 추가했습니다. 탈출구였어요. 탈출구가 없는 계약은 공포를 키웁니다. 탈출구가 있으면 투자가 늘어나죠. 이건 역설적이지만 사실입니다. 빠져나갈 수 있다는 안전감이 있어야 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어요. 감옥 같은 계약에는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탈출구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계했어요. 핵심 성과 지표가 2분기 연속 미달하면 30% 축소, 3분기 연속 미달하면 단계적 철수가 시작됩니다. 미리 정해둔 규칙에 따라 질서 있게 정리하는 거죠.
이제 한국형 모델의 뼈대를 설계할 차례였습니다. K모델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한국 대기업과 연기금이 글로벌 금융, 제조업체와 합작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삼성, LG, 현대차, 국민연금이 참여하고 여기에 미국과 유럽의 파트너들이 조인하는 구조죠. 핵심은 공동관리 계정이었습니다. 에스크로라고 부르는 제3자 관리 방식이에요. 돈을 한쪽이 독점적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양측이 합의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집행되는 시스템이죠. 안전핀도 여러 겹으로 설치했어요. 외부 감사기관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현금 인출 한도를 설정해서 급작스러운 자금 이탈을 막습니다. 투명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거예요. 숫자로 설득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적었어요. 3년 기준으로 분기 점검을 12번 실시합니다. 각 분기마다 4개 축으로 성과를 측정하죠. 고용 창출 목표치 대비 110% 달성하면 다음 분기 투자가 10% 증액됩니다. 현지 조달 비율이 목표를 밑돌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관세 혜택이 축소돼요. 기술 이전이 지연되면 다음 단계 투자가 보류됩니다. 모든 게 미리 정해진 공식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스텝업과 스텝다운 시스템이었어요. 잘하면 자동으로 확대되고 못하면 자동으로 축소됩니다. 정치인들이 개입해서 억지로 유지하거나 자의적으로 중단할 수 없어요. 시장 원리와 약속된 규칙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스텝다운이 있으면 공포가 줄어듭니다. 이 한마디가 회의실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어요. 지금까지는 실패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이 지배적이었는데 갑자기 실패해도 질서 있게 정리할 수 있다는 안도감으로 바뀐 거죠. 조지아의 하루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날이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신뢰는 가장 비싼 연료라는 거예요. 조지아에서 벌어진 무차별 단속으로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봤을 때 가장 큰 손실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어요. 10년 넘게 쌓아온 믿음이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 신뢰를 회복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직접적 피해보다 훨씬 컸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도 약속을 지켰어요. 투자 일정을 늦추지 않았고 고용을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투명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신뢰를 회복시켰죠. 이게 바로 성숙한 파트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 신뢰를 숫자로 보호해야 합니다. K모델의 핵심은 신뢰를 제도화하는 거였어요. 개인의 신이나 정치적 약속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스템과 규칙으로 믿음을 담보하는 겁니다. 투명한 회계 처리, 정기적인 성과 점검, 분쟁 발생 시 중재 절차까지 모든 게 미리 설계되어 있어요. 서울병도 레버리지로 활용했습니다. 서울은 사람을 다시 부르는 도시입니다. 주한미군과 민간인 직원들의 본국 복귀 후 재지원 비율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다고 설명했어요. 가족들까지 함께 와서 정착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흡인력을 제도로 고정하면 장기적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고 봤어요. K모델의 서울 근무 로테이션을 포함시켰습니다. 6개월 서울, 3개월 현지 근무를 번갈아 가는 시스템이에요. 직원들에게는 선택권을 주고 가족 동반이나 교육 옵션도 제공합니다. 서울의 소프트 파워를 계약 조건으로 만든 거죠. 소프트 파워가 장기 수요를 만듭니다. 그 수요를 제도로 잡아두면 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엔 한국을 압박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로 전환됐습니다. 규칙과 투명성, 상호 이익이 보장되는 구조를 보여주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커진 거죠. 마지막으로 핵심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돈은 감정의 연료가 아닙니다. 규칙에 노예여야 오래 갑니다. 동맹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감정이나 정치적 계산에 휘둘리면 지속할 수 없습니다. 명확한 규칙과 투명한 절차, 상호 이익을 보장하는 구조가 있어야 70년 동맹이 다음 70년도 이어질 수 있어요. K모델의 장점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첫째, 정치적 리스크가 최소화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운영되거든요. 둘째, 투명성이 극대화됩니다. 분기마다 성과를 공개하니까 부정이나 특혜 시비가 들어설 여지가 없어요. 셋째, 효율성이 보장됩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경쟁 원리가 작동하니까 정부가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죠. 넷째, 지속성이 담보됩니다. 잘하면 확대되고 못하면 축소되는 자동 조절 기능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안전핀까지 갖춰져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질서 있게 철수할 수 있는 탈출구가 미리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누구나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어요. 세 줄이면 됩니다. 분산, 점검, 탈출구. 회의가 끝나고 나서 여러 참석자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왔어요. K모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유럽 출신 금융 전문가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자기들이 익숙한 컨소시엄 방식과 유사하면서도 더 정교하게 설계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도 긍정적 반응이 나왔어요. 처음엔 정부 보증을 고집했는데 K모델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정치적 리스크를 차단하면서도 실질적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한국 측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정부가 직접 보증을 서지 않아도 되니까 재정 부담이 줄어들고 정치적 공방에서도 자유로워지거든요. 대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고함이 아니라 규칙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보증 대신 분산, 정치 대신 기술로 가는 길을 열었어요. 미국이여, 이제 존중으로 설계된 협력의 진짜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울타리 안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울타리를 넓히는 파트너입니다. 평택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지휘, 정비, 기동이 한 호흡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죠. K모델 설계를 마친 후 저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숫자와 도표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실제로 한국이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평택이 정말 억제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지 두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3,500억 달러를 요구하기 전에 미국이 놓치고 있는 게 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새벽 5시 평택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인데도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더군요. 24시간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싶었어요. 잠들지 않는 기지, 멈추지 않는 억제력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연합사령부를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한반도 전역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북한의 미사일 기지, 중국의 항공기 이동 경로, 러시아 함정의 위치까지 모든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런 통합 감시 시스템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한국군 장교가 설명해줬습니다. 30분 안에 모든 정보가 업데이트됩니다. 위성과 레이더, 해상 센서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놀라운 건 이 모든 시스템이 한국 기술로 구축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미국 장비와 완벽하게 호환되면서도 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저는 체크리스트에 적었습니다. 하루 공백도 위험, 24시간 유지가 답, 정비 허브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진짜 충격이었어요. 한국의 제조업 DNA가 그대로 적용된 공간이었습니다. 항공기 정비부터 장비 수리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화되어 있었어요. 예방 정비 시스템이 완벽했고 부품 재고 관리도 효율적이었습니다. 정비 책임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동률이 98%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실제로 다른 나라 기지와 비교해봐도 이런 수치는 찾기 어려웠어요. 한국인들의 완벽주의와 기술력이 군사 분야에서도 발휘되고 있는 거였습니다. 기동부대 훈련장도 봤습니다. 분산 배치부터 재집결까지의 과정이 마치 정밀한 기계처럼 움직이더군요. 각 부대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의도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런 수준의 상호 운용성을 갖춘 동맹국은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이건 기지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평택을 보고 난 후에 첫 번째 결론이었어요. 단순히 미군이 주둔하는 기지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를 책임지는 통합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90%를 한국이 만들고 운영하고 있었어요. 다음은 지리를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대형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방향을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30분, 60분, 90분의 골든 아워 라인을 표시했습니다. 시간이 곧 전력이라는 말이 실감났어요. 대만 해협에서 위기가 터진다고 가정해봤습니다. 평택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3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어요. 괌이나 오키나와에서 출발한다면 1시간은 더 걸립니다. 전쟁에서 30분은 판세를 바꾸는 시간이죠. 남중국해는 어떨까요? 평택에서 60분이면 전력 투사가 가능합니다. 필리핀이나 베트남 근해에서 충돌이 발생해도 빠른 대응이 가능해요. 이런 지리적 이점을 가진 나라가 또 있을까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평택에서 평양까지는 20분이면 도달 가능해요. 핵시설이나 미사일 기지까지의 거리도 모두 골든 아워 안에 들어갑니다. 억제력의 핵심인 즉시 대응 능력을 완벽하게 갖춘 위치인 거죠. 지리는 바꿀 수 없는 무기입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면 억제는 작동해요. 지도를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 없이는 이 지역에서 효과적인 억제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리적 이점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 위에 실질적인 산업 역량이 받쳐줘야 진짜 억제력이 됩니다. 한국의 방산업체들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현대로템에 갔어요. KI 전차와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곳이었습니다. 생산 라인을 보는 순간 감탄이 나왔어요. 독일이나 미국 못지않은 정밀도와 품질 관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출 실적이었어요.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까지 K방산이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나토 기준에 맞는 품질이라는 인증을 받은 거죠. 이제는 한국이 방산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화 시스템도 방문했습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레이더 기술이 핵심이었어요. 청웅 미사일과 해성 대함 미사일의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특히 철메이 시스템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보다 더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품질이 연합의 보험료를 낮춥니다. 한국 방산의 가장 큰 장점은 신뢰성이었어요. 고장률이 낮고 유지 보수가 쉽고 부품 공급이 안정적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화력이 아니라 지속성이거든요.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도 고장나면 소용없어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산 무기들이 큰 활약을 했습니다. K9 자주포는 독일이나 프랑스 제품보다 더 안정적으로 작동했어요. 혹독한 실전 환경에서도 멈추지 않는 내구성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는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미국의 첨단 무기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어요. F-35 전투기부터 이지스 구축함까지 모든 무기에 한국산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배터리는 어떨까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의 배터리가 미국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테슬라부터 GM까지 모든 회사가 한국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사 장비도 전동화가 가속화될 텐데 그때 한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거예요. 조선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만든 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이 없으면 글로벌 해운이 마비됩니다. 군함 건조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한국이 만든 이지스함과 잠수함의 성능은 미국 해군도 인정하는 수준입니다. 유지와 보급이 억제를 지탱합니다. 전쟁은 첫 타격이 아니라 지속력으로 결판이 납니다. 아무리 강력한 초기 공격을 해도 보급이 끊어지면 패배하게 되어 있어요. 한국의 제조업 역량은 바로 이런 지속력의 원천입니다. 원전 기술도 확인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을 방문해서 APR-1400 원전의 운영 현황을 봤어요. 가동률이 90%를 넘나드는 안정적 운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사고 없이 40년 넘게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수출 성과였습니다. 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이 성공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체코와 폴란드에서도 한국형 원전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원전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원전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예요.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없이는 군사기지도, 방산 공장도, 반도체 팹도 돌아갈 수 없거든요. 한국의 원전 기술은 바로 이런 안보 인프라의 근간입니다. 조지아의 하루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날의 혼란 속에서도 한국은 약속을 지켰어요. 투자 일정을 늦추지 않았고 고용을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투명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신뢰를 회복시켰죠. 이게 바로 성숙한 파트너의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 기업들이 무차별 단속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반응을 주목했어요. 격하게 항의하거나 보복 조치를 취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조용히 시스템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법적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히려 신뢰도가 더 높아졌어요. 위기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파트너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충격 흡수력을 가진 동맹국이 몇 개나 될까요? 그 하루에도 약속을 지킨 나라입니다. 한국의 진짜 강점은 위기 대응 능력이었어요. IMF 외환 위기 때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조지아 사태 때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이런 신뢰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에요. 서울병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주한 미군 가족들과 민간 계약직 직원들을 인터뷰해봤어요.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 다시 한국 근무를 신청한 사람들이 놀랍도록 많았습니다. 서울을 떠나면 모든 게 불편해져요 라는 게 공통된 반응이었어요. 지하철 시스템부터 의료 서비스, 교육 환경, 치안 수준까지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였습니다. 특히 아이들 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어요. 한국의 교육열과 인프라가 외국인 가족들에게도 큰 매력으로 다가온 거죠. 밤늦게 혼자 다녀도 안전한 치안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여성 직원들이 가장 만족해하는 부분이었어요. 이런 안전함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어려운 한국만의 특징입니다. 편의점과 배달 시스템, 모바일 결제의 편리함도 빼놓을 수 없었어요. 24시간 언제든지 필요한 걸 구할 수 있고 현금 없이도 모든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외국인들에게는 신세계였습니다. 떠나면 앓는다. 서울병. 소프트 파워가 만든 압력입니다. 이런 도시 경쟁력은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서 전략적 자산입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에서 근무하고 싶어 하고 가족들까지 함께 와서 정착하려고 해요. 이런 흡인력은 어떤 군사력보다 강력한 소프트 파워입니다. 실제로 주한 미군 장병들의 사기와 만족도가 다른 해외 주둔지보다 훨씬 높다는 통계도 있어요. 한국 근무를 선호하는 장병들이 많아서 경쟁률이 높을 정도입니다. 이런 근무 환경이 전투 준비 태세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모든 조사를 마치고 나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없이 억제는 설계가 안 됩니다. 지리적 위치, 산업 역량, 기술력, 신뢰성, 소프트 파워까지 모든 면에서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였어요.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패권을 유지하려면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평택의 24시간 가동 시스템, 30분 안에 대만 해협에 도달하는 지리적 이점, 세계 최고 수준의 K방산과 반도체 기술, 조지아 사태에서도 약속을 지킨 신뢰성, 그리고 서울병을 일으킬 정도의 도시 경쟁력까지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 전략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그런 나라에게 45일 최후 통첩을 보내고 3,500억 달러를 요구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저는 계산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한국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가 아니라 한국과 함께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어요. 미국, 계산을 다시 하십시오. 한국은 짐이 아니라 날개입니다. 평택의 야경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빛들이 억제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한미동맹의 가치이자 인도태평양 평화의 보루였습니다. 이제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보고서를 쓸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는 보고서가 아니라 한국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보고서를 말이에요. 존중으로 설계된 동맹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고함은 약점의 소리입니다. 정부 보증 아니면 끝이라고 소리칠 때 저는 더 조용해졌어요. 한국 현장 조사를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였습니다. 그동안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K모델의 세부 사항을 보완하고 있는데 갑자기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왔어요. 미국 측 강경파들이 최후 카드를 꺼낸 거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평소보다 참석자도 많았고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국방부와 국무부, 재무부에서 온 고위 관리들이 딱딱한 표정으로 앉아 있더군요. 강경파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트만, K모델은 흥미롭긴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우리에겐 확실한 보장이 필요해. 정부 보증 없으면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간 컨소시엄, 분기 점검, 그런 복잡한 구조로는 우리 의회를 설득할 수 없어. 간단 명료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3,500억 달러를 보증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철수를 검토하는 거다. 철수 검토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었습니다. 70년 동맹을 흔드는 발언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펜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어요. 보증은 정치의 사슬입니다. 정치는 변하지만 구조는 지속됩니다. 룰북을 책상 중앙에 올렸습니다. 분기 점검, 성과 연동, 중재, 탈출구. 4칸으로 구성된 간단한 도표였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4칸이 전부입니다. 정부 보증보다 훨씬 간단하죠. 강경파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실험적 구조로 어떻게 3,500억 달러를 담보하겠어? 민간 기업들이 망하면 누가 책임져? 바로 그 질문이 답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망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제대로 관리하게 됩니다. 정부가 보증을 서면 도덕적 해이가 생기죠. 민간 리스크가 있어야 민간 효율성도 나타나는 법입니다.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강경파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입장도 생각해봐. 한국이 거부하면 우리가 바보가 되는 거야. 정부 보증이 없으면 의회 통과도 어렵고 여론 설득도 힘들어진다고. 저는 한 장의 차트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성공 사례들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유럽연합의 민간 컨소시엄 성공 사례들을 나열했어요. 독일의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 네덜란드의 물 관리 시스템, 덴마크의 풍력 발전 단지까지 모두 정부 보증 없이 민간 분산으로 성공한 사례들이었습니다. 숫자는 중립입니다. 이 중립이 공가를 무너뜨립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한국 상황을 알려주는 실시간 브리핑이었어요. 읽어보는 순간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광장 정치가 폭발하고 있었거든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 촛불이 켜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굴욕적 협상 중단하라는 구호와 미국의 경제 식민지 되지 말자는 플래카드가 등장했어요. 반대편에서는 한미동맹 수호와 현실적 협상 지지 집회도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더 극렬했어요. 45일 최후 통첩에 굴복하는 정부라는 해시태그와 동맹 포기하면 안보 위기라는 반박글들이 실시간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은 서로를 향한 비난으로 넘쳐났죠. 광장에선 전략이 죽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십시오. 반미와 맹종, 두 극단의 깃발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음 속에서는 합리적 협상이 불가능해요. 회의실 분위기가 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정치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광장 정치가 활성화되면 협상단의 움직임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 더 심각한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원달러 환율이 스파이크를 그리며 올라갔습니다. 하루 만에 3%나 급등했어요. 회사채 스프레드도 벌어지기 시작했고 코스피는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신호였죠. 가장 큰 문제는 실물 투자였습니다. 대기업들이 해외 투자 결제를 지연시키기 시작했어요.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들은 본능적으로 현금을 보유하려고 합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신호였어요. 공포가 가격으로 번졌습니다. 저는 실시간 차트를 회의실 스크린에 띄웠어요. 환율과 주가, 채권 수익률이 모두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정치적 불확실성의 대가입니다. 협상이 길어질수록 시장 비용은 커져요. 강경파도 이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그들의 목적은 한국을 압박하는 것이었지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미국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룰의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화이트보드에 2가지 시나리오를 그렸어요. 첫 번째는 정부 보증 요구 지속 시나리오였습니다. 광장 정치 악화, 시장 불안 지속, 협상 장기화. 결국 양패 구조로 이어지는 경로를 보여줬어요. 두 번째는 K-모델 채택 시나리오였습니다. 민간 분산으로 정치 리스크 차단, 투명한 점검으로 시장 신뢰 회복, 단계적 성과 달성으로 윈윈 구조 완성. 훨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로였죠. 룰을 들이대면 고함이 낮아집니다. 원페이지 덱을 준비해왔습니다. K모델의 핵심을 한 장으로 요약한 자료였어요. 위쪽에는 4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민간 분산, 투명 감사, 분기 점검, 질서 있는 탈출구. 아래쪽에는 세부 안전장치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공동관리 개정, 미국 회계 기준과 국제 회계 기준 동시 적용,
현금 인출 한도 설정, 자동 확대와 축소 시스템, 모든 게 미리 설계되어 있어서 즉흥적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치 개입 여지를 최소화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었어요. 한국의 광장 정치든 미국의 의회 정치든 정치적 소음이 협상에 개입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구조였습니다.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운영되니까 정치인들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스트레스 시나리오도 준비했습니다. 기본, 악화, 최악의 세 가지 상황에서 K-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뮬레이션한 결과였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질서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목표 달성 시 자동 확대, 악화 시나리오에서는 점검 주기 단축과 관리 강화, 최악 시나리오에서는 단계적 축소와 질서 있는 철수,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있었어요. 강경파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는데 구체적인 수치와 시나리오를 보고 나서는 진지하게 검토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의회 설득은 어떻게 할 건가? 예상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어요. 의회가 원하는 건 확실성입니다. 정보 보증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요. 바로 투명성이죠. K-모델의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분기 보고서, 감사 결과, 성과 지표까지 모든 게 투명하게 드러나요. 의회에서 언제든지 점검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숨길 게 없으니까 의회도 안심할 수 있어요. 정보 보증은 오히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 책임론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K-모델은 민간이 책임지는 구조라서 정부 부담이 없어요. 의회 입장에서도 훨씬 편한 선택이죠. 이제 조지아와 서울병 카드를 다시 꺼낼 차례였습니다. 조지아의 하루를 기억하십니까? 그날 한국 기업들이 입은 피해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뢰 손상이 더 큰 문제였어요. 신뢰는 가장 비싼 연료입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믿음이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요. 일방적 압박으로 신뢰를 훼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격하게 항의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조용히 시스템을 개선했어요. 더 투명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만들어서 재발 방지에 나섰습니다. 이런 성숙함이야말로 진짜 동맹국의 자세 아닐까요? 그 하루에도 약속을 지킨 나라입니다. 투자를 중단하지 않았고 고용을 줄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통해 신뢰를 회복시켰습니다. 이런 파트너를 45일 최후 통첩으로 압박하는 게 과연 현명할까요? 서울병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서울은 떠나면 앓는 도시입니다. 주한미군 가족들과 민간 직원들의 재지원 비율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다는 통계를 보여줬어요. 서울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간 후 다시 한국 근무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안, 교통, 의료, 교육, 문화,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면 당연히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의 실체죠. 이 수요를 제도로 고정하면 됩니다. K-모델의 서울 근무 로테이션을 포함시킨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직원들의 욕망을 계약 조건으로 만들어서 장기적 수요를 확보하는 겁니다. 강제가 아니라 선택이니까 더 매력적이죠.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압박하려는 공기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협력할지 고민하는 분위기로 전환되었어요. 강경파조차도 K-모델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정보 보증 요구는 철회하겠다는 건가? 조심스럽게 묻는 강경파에게 저는 명확하게 답했어요. 보증은 정치, 분사는 지속입니다. 우리는 지속을 택해야 합니다. 정보 보증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검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K-모델은 정권과 상관없이 작동하는 시스템이에요.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운영되니까 정치적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엑짓가 있으면 공포가 줄고 자금은 돌아옵니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회의를 마쳤습니다. 나갈 수 있다는 안전감이 있어야 더 과감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감옥 같은 계약에는 아무도 참여하려 하지 않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개별 면담이 이어졌습니다. 여러 참석자들이 K-모델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어요. 특히 재무부와 국방부에서 온 실무진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밤늦게 사무실로 돌아와서 한국 상황을 다시 확인했어요. 광장의 열기는 여전했지만
K모델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금씩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환율과 주가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규칙이 소음을 잠재웁니다. 오늘 하루를 정리하면서 확신했어요. 고함과 압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명확한 규칙과 투명한 절차, 상호 이익을 보장하는 구조만이 진짜 해답이에요. 조지아의 하루가 가르쳐준 교훈을 K모델로 제도화했고 서울병의 흡인력을 계약 조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미국도 한국의 진짜 가치를 인정할 시점이 왔어요. 존중으로 설계된 협력의 새로운 모델.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입니다. 오늘 잉크가 전략이 됐습니다. K모델을 놓고 사흘간 경론이 벌어진 후 드디어 결정적 순간이 왔어요. 한국 대기업과 연기금,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들이 민간 컨소시엄 의향서에 동시 서명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말의 단계가 끝나고 구조의 단계에 진입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죠. 서울 여의도 금융중심가의 한 회의실에서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삼성, LG, 현대차그룹의 최고 경영진과 국민연금 대표, 그리고 화상회의로 연결된 미국과 유럽의 금융기관 및 제조업체 대표들이 참석했어요.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민간 컨소시엄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서명은 삼성 부회장이 했습니다. 혁신적 협력 모델의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라는 짧은 소감과 함께 펜을 들었어요. LG와 현대차가 그 뒤를 이었고 국민연금 이사장이 국민의 자산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참여한다며 서명했습니다. 화상회의 너머로 미국의 블랙록과 독일의 지멘스, 네덜란드의 ASML 대표들도 차례로 서명을 완료했어요. 시간대가 달라서 밤을 새운 유럽 임원들도 있었지만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역사적 순간에 참여했습니다. 서명은 말보다 무겁습니다. 의향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지배적이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실행 모드로 바뀐 거죠. 종이 위의 약속이 현실의 의무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의향서의 핵심 내용은 간단했어요. 민간 컨소시엄 구성, 공동관리 계정 설치, 분기별 성과 점검, 투명한 감사 시스템 적용, K모델의 내 기둥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약속이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투명 감사 전면 수용이었습니다. 감사는 불편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한국 측에서 먼저 제안한 내용이었어요. 미국 회계 기준과 국제 회계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고 공동관리 계정을 통해 모든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현금 인출 한도도 설정해서 급작스러운 자금 이탈을 방지하기로 했어요. 더 나아가 분기별 성과지표 대시보드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고용 창출, 현지 조달, 기술 이전, 수익률 등 4개 축의 성과를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든 거죠. 정치적 의혹이나 특혜 시비가 들어설 여지를 원천 차단한 겁니다. 미국 측은 처음에 놀랐어요. 이 정도까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나?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적극적이었어요. 숨길 게 없으니까 오히려 더 당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대기업들의 해외 사업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었어요. 투명성이야말로 최고의 방패라는 걸 여러 번 확인했거든요. 투명성은 최고의 방패입니다. 공동관리 계정 설치 작업도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스위스의 중립적 은행에 에스크로 계정을 개설하고 양측이 합의한 조건이 충족될 때만 자동으로 자금이 집행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사람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한 거죠. 현금 인출 한도는 월 총액의 10%로 설정했어요. 급작스러운 자금 이탈이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비정상적인 자금 유출은 차단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다음은 현장에서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우린 떠들지 않았습니다. 보여줬어요. 평택 기지에서 연합훈련 공개 시연이 열렸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 통제 시스템을 실제로 작동시켜서 분산 배치부터 재집결까지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시연이었어요. 평소에는 보안상 공개하지 않는 내용이었는데 특별히 투명성 차원에서 일부를 공개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오전 10시 평택 기지 상황실에
각국 군 관계자와 언론진이 모였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한반도 전체가 표시되고 실시간으로 각종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북한의 미사일 기지 동향, 중국 항공기의 이동 경로, 러시아 함정의 위치까지 모든 게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군 작전 참모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분산 배치 훈련을 시작합니다. 각 부대가 사전 계획된 거점으로 이동하면서도 지휘 통제 체계는 유지됩니다. 스크린에서 각 부대를 나타내는 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육군은 상한 지역으로, 해군은 분산 항구로, 공군은 예비 활주로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통신망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되어 있었어요. 현장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정비 턴어라운드 시스템이었어요. 항공기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즉시 점검과 재급유, 무장 재장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제조업 DNA가 군사작전에 그대로 적용된 모습이었죠. 정비 시간이 나토 기준보다 30% 단축되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같은 항공기로 더 많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효율성이야말로 한국형 억제력의 핵심이었어요. 재집결 단계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분산되어 있던 각 부대가 사전 신호에 따라 동시에 집결 지점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육해공군이 하나의 호흡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정밀한 오케스트라 같았습니다. 90분 만에 완전 재집결 완료라는 보고가 들렸을 때 참관한 외국군 관계자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이 정도 속도와 정확성을 갖춘 연합군 작전은 세계적으로도 찾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시연이 끝나자 곧바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헤드라인이 반전되기 시작했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45일 최후 통첩이나 굴욕적 협상이라는 부정적 제목들이 줄을 이뤘는데 오후부터는 완전히 다른 톤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혁신적 민간 컨소시엄 모델 탄생, 자동 스텝업 다운 내장된 지속형 협력,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은 K-모델 같은 긍정적 헤드라인들이 등장했어요. 특히 해외 언론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정부 보증 의존에서 벗어난 새로운 동맹 모델이라고 평가했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민간 분산과 투명 감사를 결합한 혁신적 구조라고 보도했어요. 유럽 언론들도 EU 컨소시엄 모델을 발전시킨 아시아형 협력이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헤드라인 한 줄이 자금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시장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어요. 오전 중에 불안해하던 투자자들이 오후에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환율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코스피도 상승 반전했어요. 회사차의 스프레드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물 투자 결제가 재개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대기업들이 보류했던 해외 투자 안건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고 외국인 자금도 조금씩 돌아오는 신호를 보였습니다. 공포 프리미엄이 가격에서 빠지는 게 실시간으로 보였어요.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리스크 프리미엄도 자연스럽게 감소한 거였습니다. 룰과 투명성이 시장 신뢰를 회복시킨 증거였죠.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보너스가 있었습니다. 서울 로테이션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컨소시엄 참여 기업들의 직원들이 서울 근무 기회가 있냐고 문의하기 시작했습니다. K-모델 설계 과정에서 서울 근무 옵션을 포함시켜둔 게 벌써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미국 블랙록의 한 임원은 팀 로테이션으로 6개월 서울, 3개월 뉴욕 근무가 가능한가라고 물어봤어요. 독일 지멘스에서도 가족 동반 서울 근무에 대한 구체적 조건을 알고 싶다는 요청이 왔습니다. 서울병, 그 욕망을 조항으로 적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근무해본 외국인들의 만족도가 워낙 높다 보니 이런 요청이 자연스럽게 나온 거였어요. 치안, 교통, 의료, 교육 시스템의 우수성이 입소문을 타고 퍼진 결과였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어요. 한국의 교육열과 인프라가 외국인 가족들에게도 큰 매력으로 다가온 거죠. 이런 소프트 파워를 계약 조건으로 제도화한 게 벌써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확신했어요. K-모델이 단순한 경제 협력 구조가 아니라 새로운 동맹 모델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정부 보증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더 강력한 보장을 제공하는 시스템, 정치적 소음을 차단하면서도 더 투명하고 민주적인 구조.
의향서 서명부터 투명 감사 수용, 연합훈련 시연, 그리고 서울 로테이션 요청까지 하루 만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말이 아니라 구조로, 약속이 아니라 현실로 보여준 결과였습니다. 저녁에 사무실에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조지아의 하루가 신뢰 파괴의 교훈을 주었다면 오늘은 신뢰 구축의 모범 사례를 만든 날이었어요. 투명성과 효율성, 상호 이익을 모두 잡은 윈윈 구조였습니다. 광장의 소음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구체적인 성과와 투명한 과정을 보여주니까 극단적인 반대 목소리들이 힘을 잃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합리적인 시민들은 결과로 판단하거든요. 미국이요, 이것이 존중으로 설계한 연합입니다. K모델은 이제 구체적 현실이 되었어요. 종이 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된 거죠. 민간의 효율성과 투명한 감사, 자동 조절 기능까지 갖춘 완성된 구조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속성이었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선거가 있어도, 광장에서 소음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든 거였습니다. 규칙과 시스템이 모든 걸 결정하니까 정치적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서울의 야경을 보며 마지막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썼어요. 압박과 협박의 시대를 끝내고 존중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거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요구를 받아들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등한 파트너로서 상생의 길을 제시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K모델이라는 구체적 형태로 보여준 거죠. 우리는 떠들지 않습니다. 작동합니다. 그게 진짜 강한 나라의 모습이라고 믿어요. 다시 그 카드냐? 정치는 사슬입니다. 마감 이틀을 앞둔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한 역습이 왔어요. K모델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미국 측 강경파들이 마지막 카드를 꺼낸 거였습니다. 정부 보증 문구를 초안에 다시 끼워 넣은 거죠. 새벽 5시에 받은 긴급 문서를 보는 순간 혈압이 올라왔어요. 계약서 초안 13주에 한국 정부의 최종 지급 보증이라는 문구가 슬그머니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삽입된 문장이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태연하게 답했어요. 만에 하나를 대비한 안전장치일 뿐이야. 만에 하나라고요? 그 만에 하나가 바로 정치의 함정이라는 걸 모르는 겁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증은 정치의 사슬입니다. 우리는 민간 분산과 룰로 갑니다. 정부 보증이 들어가는 순간 K모델의 핵심이 무너져요. 민간 효율성도, 정치 리스크 차단도, 투명한 감사 시스템도 모두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틀 남은 시점에서 이런 변화를 요구한다는 건 의도적인 압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이 터졌습니다. 공포는 가장 싼 무기입니다. 오전 10시경부터 한국의 주요 결제망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카드 결제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인터넷 뱅킹 접속에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결과 의도적으로 시스템에 부하를 주는 비정상적인 접속이 급증하고 있었어요.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고 코스피도 하락 전환했어요. 외국인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서 공포 프리미엄이 다시 가격에 달라붙었습니다. 저는 즉시 대응 지시를 내렸어요. 핵심 데이터 오프라인 미러링, 전송선 다중화, 현금 콜 한도 유지. 다행히 한국의 IT 인프라가 견고해서 30분 만에 문제가 해소됐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총알처럼 튑니다. 방타는 데이터입니다. 오후에 들어서면서 온라인에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미군이 한국에서 대만으로 재배치 준비 중이라는 루머였습니다. 평택 기지 장비 이동을 재배치로 확대 해석한 거였어요. 저는 월음 화이트보드에 3개 칸을 그었습니다. Fact, Assumption, Rumor.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이 세 범주로 분류했어요. 사실과 추측, 그리고 루머를 명확히 구분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팩트 칸에는 정부 보증 문구 삽입, 결제망 일시 지연, 정기훈련 실시. 어썸션 칸에는 강경파의 마지막 압박, 의도적 시장 교란 시도. 루머 칸에는 대만 재배치설, 동맹 파기 검토 등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하고 나니 실제 위협과 허상의 구분이 명확해졌어요. 시간은 적의 편이 됩니다. 한국 국내에서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기 시작했어요. 굴욕적 협상 중단하라는 야당과 현실적 대안 없는 비판이라는 여당이 맞붙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는 왜 미국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냐와 동맹 파기하자는 거냐는 설전이 벌어졌어요. 정작 K모델의 핵심 내용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감정적 공방만 계속됐습니다. 합의 일정도 지연되기 시작했어요. 정치권 눈치를 보느라 실무진들이 결정을 미루기 시작한 거죠. 저는 한 줄로 정리했어요. 분기 점검과 자동 축소면 정치 소음은 구조에서 걸러집니다. 분노가 아니라 설계를 선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최종 역제안을 완성했어요. 턴베리 표준 내 축을 기반으로 한 완벽한 구조였습니다. 첫 번째, quarterly. 3개월마다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준 미달 시 즉시 대응하는 분기별 점검 시스템. 두 번째, KPI. 고용 창출, 현지 조달, 기술 이전, 수익률 등 4개 영역의 핵심 성과 지표. 달성도에 따라 다음 단계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시스템. 세 번째, AIRB. 분쟁 발생 시 제3자 중재기관이 미리 합의한 규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중재 시스템. 네 번째, exit. 성과 지속 미달 시 단계적 축소와 질서 있는 정리 절차. 추가 안전핀도 설계했습니다. 스위스 은행의 공동관리 개정, 미국 국제회계 기준 이중 적용, 월 총액 10% 현금콜 한도 설정. 모든 게 자동화된 투명한 시스템이었어요. 가장 혁신적인 건 스텝업 스텝다운 자동화였습니다. 성과 초과 시 자동 확대, 미달 시 자동 축소. 모든 게 미리 정해진 공식에 따라 움직이니까 정치적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 창출 목표 110% 달성하면 다음 분기 투자가 15% 증액. 현지 조달 비율 미달하면 해당 금액만큼 관세 혜택 축소. 모든 게 수치와 공식으로 결정되는 투명한 시스템이었어요. 고함 대신 룰, 보증 대신 분산. 이 한 문장이 제 역제안의 핵심이었습니다. 감정적 대립이나 정치적 압박 대신 명확한 규칙으로 모든 걸 해결하자는 거였어요. 역제안서를 완성하고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마감까지 36시간. 충분하지 않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어요. 휴대폰 확인하니 한국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결제망 문제 완전 해결. 대만 재배치 루머도 공식 부인되면서 진정. 시장도 밤사이 해외에서 안정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치권 공방은 여전했지만 실무진 차원에서는 K모델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피드백이 왔어요. 가장 중요한 건 민간 기업들이 정부 보증보다 투명한 시스템이 더 안전하다는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내 축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안전핀들이 빠짐없이 설치되어 있는지, 자동화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정말 70년 동맹을 다음 70년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답은 확신에 가까웠어요. K모델은 단순한 경제협력 구조가 아니라 새로운 동맹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정치적 변수에 휘둘리지 않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며 상호 이익을 보장하는 완전한 시스템이었어요. 조지아의 하루가 신뢰 파괴의 교훈을 줬다면 K모델은 신뢰 구축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감정이나 정치에 의존하지 않고 구조와 시스템으로 동맹을 관리하는 시대를 여는 것이었어요. 미국 계산을 다시 하십시오. 한국은 짐이 아니라 날개입니다. 워싱턴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K모델 최종 프레젠테이션 날이었어요. 30여 명의 고위 관리들이 참석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미국 측 강경파들은 여전히 원래 요구를 고집하고 있었거든요. 3,500억 달러, 45일 시한, 그리고 정부 보증. 저는 한 장의 슬라이드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이것이 K모델의 전부입니다. 4개의 기둥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Quarterly, KPI, RB, Exit. 아래쪽에는 세부 안전장치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강경파 대표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하트만, 이런 복잡한 구조로는 우리 의회를 설득할 수 없어. 간단 명료해야 한다고 했잖아. 정부 보증 없으면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는 계속 압박했어요. 45일 남았다. 시간이 없어. 한국이 정부 보증을 거부하면 우리도 다른 선택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다른 선택이 무엇인지
정확히 계산해 보셨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두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반도 지도였어요. 평택을 중심으로 30분, 60분, 90분의 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골든아워입니다. 대만 해협까지 30분, 남중국해까지 60분. 이 지리적 이점을 포기하시겠다는 겁니까? 국방부 차관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군사 기밀 아닌가? 군사 기밀이 아닙니다. 지리는 바꿀 수 없는 현실이에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평택에서 출발한 전력이 가장 빨리 도착합니다. 괌에서 2시간은 더 걸려요. 세 번째 슬라이드였습니다. 평택 기지의 밤 정영이었어요. 24시간 켜져 있는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하루만 멈춰도 김정은이 웃습니다. 저 기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국 돈 90%로 세워진 기지입니다. 그런데 왜 100%가 아니냐고 묻더군요. 이게 존중하는 파트너에게 할 말입니까? 재무부 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3,500억 달러는 큰돈이야.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장이요? 저는 네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국 방산업체들의 수출 실적이었습니다. K9 자주포가 폴란드 가서 독일 제품보다 뛰어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KI 전차는 노르웨이에서 미국 M1 에이브럼스보다 혹독한 환경에서 더 잘 작동해요. 이런 품질을 가진 나라가 약속을 안 지킬까요? 다섯 번째 슬라이드는 반도체 통계였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없이 F-35가 날 수 있나요? 이지스함이 작동할 수 있나요? 미국의 첨단 무기 시스템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의 80%가 한국산입니다. 여섯 번째는 배터리였어요. 테슬라부터 GM까지 미국 전기차의 심장이 한국 배터리입니다. 앞으로 군사 장비도 전동화가 가속화될 텐데 한국 없이 가능할까요? 강경파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걸 다 안다고. 하지만 지금은 돈 문제야. 3,500억 달러를 어떻게 보장받을 거냐는 거다. 저는 일곱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조지아 사태 당시 신문 기사였어요. 조지아의 하루를 기억하십니까? 한국 기업들이 무차별 단속을 당했던 그날 말입니다. 10년 쌓은 신뢰가 하루 만에 무너졌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덟 번째 슬라이드에는 그 이후 한국의 대미 투자 증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투자를 중단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더 투명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신뢰를 회복시켰습니다. 이런 파트너를 45일 최후 통첩으로 압박하는 게 현명합니까? 아홉 번째 슬라이드는 서울 정영이었어요. 서울병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주한 미군 가족들과 민간 직원들이 본국 복귀 후에 다시 한국 근무를 신청하는 비율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습니다. 왜일까요? 지하철 정시 운행률 99.3%, 24시간 편의점, 완벽한 치안,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와 교육 시스템, 모든 통계가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면 당연히 불편함을 느끼겠죠.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에요. 열 번째 슬라이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없는 인도태평양 시나리오였어요. 한국 없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까요? 대만 해협 위기 때 괌에서 출발하는 전력으로 충분할까요? 북한 미사일을 30분 안에 요격할 수 있을까요? 모든 답이 불가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자해 행위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국 전쟁부터 현재까지의 한미 동맹 연표였습니다. 70년간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 없는 나라입니다. 6.25 때도 IMF 때도 코로나 때도 조지아 사태 때도 언제나 약속을 지켜온 나라예요. 회의실은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강경파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감정에 호소해봤자 소용없어. 의회에서는 확실한 보장을 원한다고. 정부 보증 없으면 법안 통과가 어렵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럼 법안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 통계였어요. 작년 한 해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3천억 달러입니다. 한국과의 무역 흑자는 20억 달러예요. 누가 더 필요한 파트너일까요? 다음은 기술 의존도였습니다. 중국은 미국 기술을 베끼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상호 보완적 기술을 개발합니다. 반도체는 한국이 설계하면 대만이 생산하고 미국이 소비하는 구조예요. 이 사슬이 끊어지면 누가 더 타격이 클까요?
군사적 측면도 보여줬습니다. 사드 배치 때를 기억하십니까? 중국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했을 때 한국은 흔들렸나요? 오히려 더 확고하게 배치를 완료했어요. 이런 나라를 의심하십니까? 저는 마이크를 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계산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압박 대상으로 보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더 필요로 하는 파트너예요. 평택 없으면 인도 태평양 전략이 무너집니다. K방산 없으면 유럽 방어도 어려워져요. 한국 반도체 없으면 미국 첨단 산업이 마비됩니다. 그런데 45일 최후 통첩이요. 3,500억 달러 보증하라고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이요. 각성하십시오. 한국은 이미 변했습니다. K-팝으로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K-방산으로 유럽 전장을 바꾸고 K-반도체로 미국 산업을 떠받치고 K-배터리로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 나라에게 구걸하는 톤으로 말하십니까? 강경파가 반박하려 했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조지아의 하루가 가르쳐준 게 있어요. 신뢰는 가장 비싼 연료라는 겁니다. 그 신뢰를 한국이 지켜왔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그 신뢰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평택의 90%를 투자해준 나라에게 왜 100%가 아니냐고 묻고 70년간 약속을 지켜온 나라에게 45일 안에 답하라고 압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동맹국을 대하는 자세입니까?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강경파는 여전했습니다. 그래도 돈은 돈이야. 3,500억 달러라고.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럼 한국 없이 해보십시오. 평택 기지 철수하고 K방산 수입 중단하고 삼성 SK 반도체 사용 금지하고 현대기아 LG 제품도 다 배제해보세요. 그리고 중국과 북한을 상대해보십시오. 일주일도 못 버틸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을 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함께 세계를 이끌어가는 파트너예요. 그 파트너를 45일 최후 통첩으로 압박하고 3,500억 달러 보증하라고 요구하는 건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존중하십시오. 한국은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한 나라예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지금 한국을 잃으면 10년 후에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분위기는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어요. 강경파들은 여전히 원래 요구를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실무진들의 눈빛이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복도에서 국방부 차관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하트만, 자네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네. 한국 없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아.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생각했나 봅니다. 한국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들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45일 시한은 여전히 유효했고 3,500억 달러 요구도 철회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워싱턴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저는 미국에게 경고했어요. 한국의 진짜 가치를 인식하라고, 시대착오적 사고에서 벗어나라고, 존중하는 파트너십을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들이 들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오만함과 관성이 너무 강했거든요. 미국, 정말 이대로 갈 겁니까? 조지아의 하루에도 약속을 지킨 나라? 평택의 90%를 투자한 나라? 서울병에 걸릴 만큼 매력적인 도시를 만든 나라? 그런 나라를 여전히 하대하시겠습니까? 한국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바뀔 차례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텐데 말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45일이라는 칼날은 여전히 한국의 목에 겨눠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짜 위험에 처한 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한국 없는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미래가 과연 미국에게 유리할까요? 모델은 국경을 넘습니다. 오늘 K-얼라이언스가 그렇게 됐어요. 워싱턴에서의 마지막 브리핑을 마치고 저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45일 시한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3,500억 달러 요구도 철회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점이었거든요. 먼저 K-얼라이언스 모델을 명문화했습니다. 민간 분산, 투명 감사, 분기 점검, 질서 있는 탈출구.
이 네 축이 이제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이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K모델을 일미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호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우쿠스에서도 이런 투명한 시스템을 검토해보고 싶습니다. 인도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쿼드 협력에 K모델 방식을 도입하면 어떨까요? 사례가 수출 가능한 구조가 된 겁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아이디어가 글로벌 동맹 관리의 새로운 표준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제 K-얼라이언스는 한미 관계를 넘어서 세계적인 모델이 되고 있었습니다. 상호 운용성 표준을 제안했습니다. 표준이 되면 먼저 맞습니다. 그래서 더 강해져야 해요. 지휘 통제 데이터 인터페이스, 정비 코드 체계, 로지스틱스 태그 시스템을 표준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미국과 완벽하게 호환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니까 이것을 다른 동맹국들과도 공유하자는 거였어요. 실제로 평택에서 개발된 연합지휘 통제 시스템은 나토 기준보다도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동시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표준화하면 전 세계 동맹국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한국이 이 표준을 주도하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술을 제공하는 나라가 룰을 만드는 나라가 되는 거죠. 이제 다른 나라들이 한국 기준에 맞춰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었어요. 서울의 힘을 제도로 묶었습니다. 사람을 붙잡는 도시, 제도로 고정합니다. 서울 로테이션 트랙을 K-얼라이언스의 정식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어요. 6개월 서울, 3개월 본국의 순환 근무 시스템, 가족 동반 옵션, 자녀 교육 프로그램, 주거 지원까지 모든 걸 패키지로 제공하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근무 조건이 아니라 소프트 파워의 제도화였어요. 서울에서 일해본 사람들이 한국의 진짜 매력을 체험하고 그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한국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주한 미군 가족들의 만족도는 놀라운 수준이었어요. 자녀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K-팝을 즐기며 글로벌 감각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교육 환경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떠나면 앓는다, 서울병. 이제 그걸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합니다. 정치의 학습이 일어났습니다. 원페이지 룰북이면 소음은 걸러집니다. 한국 정부에서 놀라운 결정을 내렸어요. K모델의 핵심인 분기점검, 성과연동, 중재, 탈출구, 원페이지, 룰북을 모든 대외경제협력사업의 공통 프로토콜로 상시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어도 선거가 있어도 광장에서 소음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 완성되었어요.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운영되니까 정치적 변수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것이 한국 외교의 새로운 브랜드가 되었다는 점이에요. 한국과 협력하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신뢰성이야말로 어떤 군사력보다 강력한 소프트 파워였어요. 장기 안전핀을 설계했습니다. 3년 캘린더에 자동 축소, 정지, 정산 타임라인을 삽입했어요. 사람보다 시계가 관리하게 만든 시스템이었습니다. 감정이나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를 원천 차단한 거죠. 예를 들어 12개월 차의 성과 점검, 24개월 차의 중간 평가, 36개월 차의 최종 정산. 모든 게 미리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진행되니까 예측 가능성이 극대화되었어요. 이런 시스템이 완성되면서 한국의 협상력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상대방의 일방적 요구에 떠밀리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말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BTS가 빌보드를 점령하고 블랙핑크가 코첼라 무대를 접수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1위를 기록했고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휩쓸었어요. 이제 K 컨텐츠 없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는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K-팝과 K-드라마 뒤에 숨어있는 진짜 한국의 힘을 보십시오. K-방산이 우크라이나 전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K9 자주포가 독일 PZH-2000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천국 미사일은 패트리어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 무기의 품질을 인정하고 있어요. 폴란드가 K2 전차 1000대를 주문했습니다.
노르웨이가 K9 자주포를 도입했어요. 호주가 한국형 잠수함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 방산업체와 협력을 원하고 있어요. 품질이 증명됐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됐어요. 반도체는 더 압도적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어요. 미국의 데이터 센터, 중국의 스마트폰, 유럽의 자동차에 모두 한국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TSMC 파운드리 1위라면 삼성은 메모리 1위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경쟁이 본격화될 겁니다. 한국이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축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배터리 혁명도 한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가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3등분하고 있어요. 테슬라부터 폴크스바겐까지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의 심장이 한국에서 뛰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전기차로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 배터리가 필수입니다. 유럽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한국 기술이 필요해요. 조선업도 여전히 세계 최강입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글로벌 조선 시장을 이끌고 있어요. 특히 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선박 기술에서도 앞서고 있어요. 암모니아 추진선, 수소 연료 전지선 같은 미래 기술을 한국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억제의 연료입니다. 투명성과 점검이 그 연료를 식지 않게 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한국이 이제 룰메이커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K모델이 글로벌 표준이 되면서 한국의 협상 방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투명성, 상호이익, 자동조절, 질서 있는 퇴로. 이런 원칙들이 이제 국제협력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어요. WTO 개혁 논의에서 한국의 제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G20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아시아 인프라 투자에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이 룰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룰을 만드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최고의 방공망입니다. 한국의 정치 시스템이 성숙해지면서 외부 압박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광장에서 제도로 옮겨간 정치 문화가 한국의 새로운 강점이 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를 통해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뤄낸 경험, 코로나 팬데믹을 민주적 방식으로 극복한 성과, 다양한 정치적 갈등을 법과 제도로 해결해온 역사, 이 모든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외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시아의 민주주의 롤 모델, 성공한 개발 독재에서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전환,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모범 사례, 이런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제 한국은 권위주의 국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투명성과 책임성, 법치주의와 인권 존중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미국이요, 이제 보이십니까?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말입니다. 문화로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기술로는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제도로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나라.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 나라에게 45일 최후 통첩을 보내고 3,500억 달러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현명할까요? 한국을 놓치면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지금 한국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면 10년 후에 미국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거예요. K컨텐츠가 미국 문화를 압도하고, K기술이 미국 산업을 앞서가고, K모델이 미국식 협상을 대체하는 세상 말입니다. 그때 가서 한국에게 손 내밀어 봤자 이미 늦을 수도 있어요. 한국은 이미 다른 파트너들과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을 테니까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국을 제대로 대우하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나는 쓸 것입니다. 보증이 아닌 구조로 지킨 동맹의 설계도를 워싱턴을 떠나면서 마지막 결심을 했어요. 이 모든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했어요. 억제의 경첩, 한국, 보증이 아닌 구조로 만든 새로운 동맹. 이 책을 통해 후배 전략가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미국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한국은 이제 다릅니다.
K-파워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가 되었어요. 그런 나라를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대하려 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손실이 될 겁니다. 한국 없는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그런 미래가 미국에게 유리할까요? 대한민국을 모르면 미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미국에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